자, 이제 10월의 둘째 주 주요 일정부터 네. 챙겨보겠습니다. 네, 10월 6일은 이제 한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래서 9일까지 휴장이 들어가게 되고 사실 미국은 계속 열립니다. 네, 그리고 10월 맞아요. 7일은 미국의 8월 무역 수지 데이터가 나오고 미국의 9월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됩니다. 10월 8일은 이제 9월 F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10월 9일은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되고 이제 펩시코라는 음식료 회사가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10월 10일은 이제 미국의 9월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번 주는 우리나라 뭐 휴장도 있지만 사실 미국도 큰 뭐 이벤트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실 이런 이벤트 없으면 이제 증시는 그냥 좀 횡보하는 경향들이 있긴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게 FMC 의사록이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FMC에서 실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자세히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월 이제 말에 FMC가 또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금리 인하 추가로 가능할지 안 할지를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새 고용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1년 후에 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데이터인데 이게 사실 높으면 좋은 건 아닙니다. 물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낮게 나온다면 증시에 또 안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게 나오는지도 확인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이번 주는 한국 증시가 긴 휴장, 뭐 중국도 휴장 들어가고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휴장을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그 주요 일정도 그렇고 이렇게 큰 임팩트 있는 일정은 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마음이 좀 편하네요. 네. 연휴인데. 네, 그리고 어제 또 오픈 AI 샘 앨트먼 이 대규모 디램 주문에 대한 얘기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반도체가 앞으로 좀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슈퍼사이클 계속 가속화되는 거예요? 근데 슈퍼사이클은 이제 이 얘기하면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왜냐하면 그런 얘기 나오면 꼭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슈퍼사이클 얘기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오히려 막 더 가고 있잖아요. 반도체 주들이.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슈퍼사이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촉발한 게 맞기 때문에 이건 슈퍼사이클로 보는 게 뭐 그게 맞다.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네. 이미 현실화되고 있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AI 사이클에서 처음에 주인공은 엔비디아잖아요. 물론 거기에 HBM을 공급하는 그 하이닉스가 이제 같이 갔는데 이번 사이클은 다 가요, 그냥 반도체가 이제 모든 반도체가 그냥 다 덩달아 가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메모리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게 네.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GPU에 SK 하이닉스가 종속돼서 공급을 해서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뭐 미국의 빅테크들이 자기네가 직접 또 칩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범용 칩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데 어쨌든 그 칩에는 반드시 메모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늘어나면 좋은데 이번에 이제 샘 알트만이 와가지고 갑자기 월 한 달에 90만 장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한 달에 지금 최대한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 삼성 하이닉스 합치잖아요. 120만 장 만들어요. 120만 장인데 90만 장은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주고 나면 30만 장 남습니다. 그러면 뭐 엔비디아 어디다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인 수치가 좀 나와버린 그렇네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이 맞나?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하려면요 이제 반도체 지어야 돼요 공장을. 바로 맞추려면은. 증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 세계 디램 총 생산 능력이 이제 마이크론까지 다 합치면 150만 장인 거죠. 네네. 그 마이크론에도 공급 요청하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이게 반도체가 씨가 말라요. 없어져요. 공급이 아주 그냥. 예,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나는, 튀잖아요. 당연히. 예.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들어간 칩은 대부분 HBM이겠죠. 네. AI니까. 그러면 HBM을 계속 만들면 기존의 범용 반도체는 또 못 만들어요. 여기에 집중. 여기도 공급이 또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순환이 되면서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뭐 SK 하이닉스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주가가 10% 이상 폭등하고 삼성이 이제 9만 전자를 찍어버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오픈 AI만 이게 필요한 게 지금 아니거든요. 네. 지금 뭐 이 AI 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을 거고 수많은 이 기업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도 이런 걸 달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에 지금 와가지고 이번에 뭐 데이터 센터도 짓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왜 이렇게 놀래냐면 그 생각보다 너무 이게 규모 자체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숫자를 넘어가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지. 그러게요. 약간 계산이 안 나오는. 계산이 안 나오고
근데 문제는 이걸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은 공급은 한정적이니까. 점점. 예. 그러니까 정말 역사적으로 옛날에 IT 버블 이후로 정말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이 정말 이렇게 뜨거웠던 거는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끝은 언젠가 있는데 이 끝이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반도체 뭐 삼성전자 9만 전자 왔는데 뭐 더 위를 저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썸네일에 10만 전자 가나였거든요. 근데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네,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 여기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데이터 센터도 짓는다라고 하던데 이거는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밸류 체인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죠? 근데 결국 이게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반도체가. 여기에 메모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메모리가 하는 역할은 저장하는 거. 임시 저장이 있고 D램은 임시로 저장.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낸드 있죠. 낸드는 이제 영구 저장하는 거죠. 앨범처럼.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뭐 전 세계 아까 말씀드린 3개 업체밖에 없고 그 중에 2개가 한국에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 그 오픈 AI가 그 샘 알트만이 와서 뭘 하기로 했냐면 지금 얼마 전에 SK랑 그 이 아마존이 울산에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후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울산에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오픈 AI는 저기 그 광주 있죠. 네. 광주 지역에 SK텔레콤, SK하이닉스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지금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광주 지역에. 예. 그래서 이 이슈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또 거기다가 삼성 SDS도 이 오픈 AI랑 좀 같이 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설계, 구축, 운영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런 또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SK 이 오픈 AI가 이제 같이 좀 데이터 센터 이제 합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나라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와가지고 막 데이터 센터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좋죠. 그러니까 이게 좀 생소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그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왜 우리나라 자꾸만 해외로만 기업들이 돈을 빼서 나갈까? 투자하잖아요. 미국에 투자하고. 네,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 인력도 그럼 계속해서 고용도 잘 안 되고 자꾸 돈 빠져나가니까 이게 환율이 안 좋습니다. 달러로 바꿔서 나가니까. 근데 이거는 왜 좋냐면 이제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네. 아마존이 저 울산에 짓는 금액이 5조 원이나 돼요. 근데 여기도 당연히 오픈AI가 돈 투자하겠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돈 들어오면 외화가. 이거는 환율을 안정화시킵니다. 그렇죠. 외화가 원화수- 공급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그냥 단지 데이터 센터 투자만이 아니라 다른 효과가 우리나라 있어요. 전체 고용에도 좋고 경제 또 이게 지방에 지금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거잖아요. 서울이 아니라 울산, 광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는 그 그림에도 딱 부합하죠. 지방 발전. 지역 발전.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네. 그런 지금 딜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 검토 지시했다 이 뉴스도 있었는데 이거는 오픈 AI의 반도체 구매도 이런 데이터 센터 투자를 위해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게 금산분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기업들이 투자금 조달하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김영범 정책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2029년 기준이긴 한데 지금 두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이 양을 한 회사가 지금 이제 오픈 AI가 밝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사가겠다. 그러면 지금 2배 정도의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근데 반도체 공장은 수조 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공장인데 그럼 돈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좀 중요한 사업인데 근데 금산분리라는 게 또 민감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산업 자본이 이 금융을 또 지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기 위해서 이걸 분리시켜 놨는데 이러면 또 다른 약간 부작용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어쨌든 돈은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금산분리 제도가 사실 산업자본, 금융자본 이제 분리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이제 금융회사를 사금고와, 네. 예, 그러니까 재벌에 이제 그걸 영향력을 더 세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고 편법 승계에 막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분리시켜 버린 게 이 제도인데 다만 이제 예외가 있는 게 혁신 기업에 투자할 때, 그러니까 대기업 지주회사, 뭐 예를 들면 LG가 벤처 캐피탈을 소유는 할 수 있어요. 예, 벤처 캐피탈 할 수 있는데 다만 100% 자회사 형태로만 할 수 있고 좀 한정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걸 이제 풀어주면 네. 이 지주사들이 큰 역할을 하겠죠. 지주사들이 이제 이런 이제 자금 조달을
하기가 되게 좀 쉬워지고 그럼 지주사의 밸류도 올라갈 수 있는데 다만 이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언급을 한 거예요. 이거 왜냐면 돈 필요하니까. 검토지시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150조 국민성장 펀드 지금 마련해야 되거든요. 돈이 엄청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일단 좀 금산분리를 뭐 다 푼다가 아니라 일정 부분 좀 어떤 뭐 특정 업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된다면 만약에 되면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해지고 산업자본의 금융 노하우가 접목될 수 있고요. 또 사실 미국이나 유럽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나 지주회사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국민들의 정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적 합의는 좀 한번 필요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산분리 완화 검토를 지시했고 그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장에 법을 미치는 바꿔야 돼요. 영향은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산분리 완화. 그리고 어제 또 더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바이오주를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 이거 우리나라에도 미국 바이오가 좋으면은 우리나라도 같이 간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약주들을 좀 앞으로 보면 좋을까요?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 코스닥의 알테오젠이나 뭐 펩트론 같은 이제 그 바이오 혁신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대형 제약사들 있잖아요, 코스피에 거긴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의 대형 제약사들이 뭐 관세 리스크도 회피하고 약가인하 리스크도 일단 어쨌든 해소가 된 거죠, 불확실성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부분 미국에 좀 수출 많이 하니까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설사 관세를 부과해도요. 사실 우리나라 대형 제약사들은 준비를 되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위탁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 영향이 사실 없고요. SK바이오팜은 미국에 수출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세에 노출돼 있는데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생산 기지를 마련을 해놨대요. 네. 뭐 관세 회피가 가능하죠. 셀트리온이 이번에 일라이릴리의 그 위탁 생산하는 자회사 공장을 인수해 버렸어요. 예. 그 많이 미국에서 올랐는데, 이제 최근에.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준비를 잘 해놨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근데 또 관세를 유예시켜놨기 때문에 뭐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됐고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이번 달 말에 10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인가 한번 날짜는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거래 정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래 정지 후에 이제 쪼개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 홀딩스 이제 지주사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위탁 생산만 하는 회사, 네. 하나는 이제 그 지주회사인데 그 밑에 이제 복제약 만드는 회사. 이렇게 둘로 나눠지거든요. 그 순수 바이오 위탁 생산 업체로 이제 변신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 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도 되게 큰 이벤트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 또 아까 셀트리온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만드는 그 HK 이노인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FDA 승인 준비 중에 있고요. SK 바이오팜은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이 뇌전증이라 그러죠. 이제 갑자기 졸도하는 거. 네. 그거 치료제 만드는 이제 엑스코프리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미국에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경쟁사가 내년에 그 특허가 끝난대요. 근데 SK 바이오팜은 특허가 2032년까지예요. 역전할 가능성이 좀 높고 유한양행도 지금 최근에 그 폐암 치료제 이제 FDA 승인 받고 또 잘 순항하고 있고 한미약품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요새 가장 뜨거운 회사 중에 하나인데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 녹십자는 이제 혈액제제라고 하는데 알리그로라는 그 제품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이 뭐 이쪽 안 갔으니까 오른다 이게 아니라 다 이유들은 있어요. 예,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는데 좀 유독 좀 소외를 많이 받아서 한번 이번에 좀 대형 제약사도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겠고 또 금리 인하까지 좀 시작됐으니까 더 우호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좀 좋게 볼 이유들이 있는 거네요, 네. 근거가. 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얘기도 해봐야죠. 이거 네. 요즘 되게 많아서 기대가 컸었는데 관련주는 오히려 반대 흐름이다? 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막상 이제 항상 그렇지만 재료가 또 노출되면 오히려 이제 반대로 미리 선반영돼가지고 빠지는데 역시 뉴스에 팔아야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이면 파는 것도 맞는데 근데 이제 내년 6월까지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단체 관광에 이제 비자 면제가 시행이 됐고 더 연장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항상 이런 게 잘 되면 꾸준히 또 연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올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진짜 많이 오고 있죠. 8월까지 누계 1238만 명이 왔대요. 그래서 전년 대비 16% 증가했는데 올해 이 속도면 2천만 명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역대 최대입니다. 사실 코로나 전보다 훨씬 이제 많이 오는데 근데 아직 중국인들만 코로나 전 수준을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단체 관광이 오게 이제 비자 면제니까 많이 오겠죠. 그래서 방한 이렇게 외국인이 증가하면 이건 우리나라 내수에도 당연히 좋습니다. 좋겠죠. 플러스 효과고 외국인 관광객의 8월 누적 총 소비액이 1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서 3%로 확대가 되니까 이제 유의미하게 영향을 좀 주고 있고 특히 외국인이 좀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게 와서 요즘에 외국인들이 어딜 많이 가냐면 피부과 가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요. 이 지출 금액이 이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의류 소비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객단가가 되게 올라갔어요. 이 부분도 되게 호재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체 매출의 30%가 외국인한테 나온대요. 정말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한번 이 흐름이 일시적인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좀 계속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백화점 주인 신세계 현대백화점 네.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 같은 그 카지노 호텔 사업하는 서부TND 이런 기업들은 좀 관심을 계속 기울여 봐도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다 좋기만 하면 좋은데 엔터주는 좀 괜찮다가 요즘엔 시들한 것 같아서 네. 이 부분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게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이제 캐대언 효과가 좀 거의 끝나가죠. 왜냐하면 이제 정점을 지나가면서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시혁 의장이 뭐 하이브 관련해서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구속 리스크, 요게 있어서 당연히 하이브 주가는 이게 좀 안 좋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건 사실인데, 근데 이거랑은 또 별개로 K-팝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박진영 대표를 대통령이 대중문화교류위 위원장에 임명했죠. 요게 이제 장관급이거든요. 대통령 직속 기관 만들어서 K-팝이 할 역할이 크다고 이제 느끼신 거죠. 그래서 이 박진영 대표를 여기에 임명을 해버렸고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는 넷플릭스 역대 1위잖아요. 시청 수도. 이 효과가 정점은 지났지만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 특히 K-팝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도 이걸 보게 돼서 저게 뭐지? K-팝이란 게 있었네. 한국에 또 오게 되고 선순환 효과를 펼쳐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캐대언 효과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캐대언 뭐 2가 또 나오겠죠. 뭐 2나 3 같은 뭐 그런 또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면서 장기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엔터사들의 어쨌든 이제 앞으로의 성장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또 특히 하이브가 물론 방시혁 의장의 좀 리스크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그 결성됐던 이제 물론 외국인들로만 이제 구성된 그 걸그룹 중에 하나가 캐츠아이인가요? 아마 그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이제 걸그룹이 또 최근에 굉장히 신인 그룹치고는 엄청난 지금 미국에서 인기몰이를 또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이 데뷔했던 이 남성 보이 그룹도 상당히 좋은 그 효과를 좀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인 그룹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한령 아직 해제는 안 됐지만 뭐 언제든지 또 이것도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게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는 주가는 좀 빠지지만 그래서 방위장 리스크로 흔들리는 이런 좀 기업들이 좀 있다면 그걸 좀 악재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또 내년에 드디어 BTS 이제 오잖아요. 드디어 컴백해서 내년에 이제 월드 투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기대할 것들 지금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악재를 저는 오히려 좀 이용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오히려 말씀드리고 기회일 수 있다. 네. 이럴 때가 알겠습니다. 자, 뭐 지난주까지 이제 저희가 네이버, 뭐 두나무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었는데 골드만삭스가 네이버에 대해서 중립 투자 의견 제시한 보고서 발간했다고요. 그러면 요것도 네이버 주가도 한번 다시 짚어보고 싶고요. 왜냐면 아직도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네. 많이 봐요. 그리고 같이 항상 네카오라고 하는 카카오는 회복세이던데 카카오도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가 중립 의견이고 목표 주가 27만 원이니까 사실상 27만 원이면 상승 여력이 없어요. 이제 이 보고서 나오면서 좀 흔들리긴 했고요. 일단 실적은 괜찮긴 한데 영업이익이 그래도 예상보다는 조금 하회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보수적인 좀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 광고 쪽은 좋지만 전자상거래가 좀 예상 수준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나무랑 통합하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에 가속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을 좀 견지를 해줬고요. 네. 다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익률이 좀 그 압박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네이버가 실제로 두나무랑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계약을 맺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여러 얘기들은 나오는데 가장 유력한 거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네이버 그 두나무가 합병하고요. 둘이 합병하고 네이버가 이제 합병 법인을 지배하는 거죠. 그럼 지분율이 한 30%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두나무가 1조 정도 버니까 네. 연간 3천억 정도가 네이버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상당히 플러스 효과는 있을 거고 네이버 최대 주주가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진 의장이 아니라 송치영 두나무 대표가 아마 이제 네이버의 최대 주주가 될 거예요.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이게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이게 합병한 다음에 네이버 밑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상장을 시켜버리면 그 나스닥에 그러면 좀 약간 또 중복 상장 이슈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시장이 네이버는, 다르니까. 네. 근데 두나무 이게 어쨌든 상장하면 또 이게 네이버가 지주사가 되니까 이게 또 가치가 좀 약간 이제 올라가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 네이버가 지주사가 왜냐면 되니까? 이제 중복 상장이 되는 거잖아요, 아, 사실은.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이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 두나무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구조가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밑으로 들어가면 이 송치영 의장이 네이버 최대 주주가 돼요. 그럼 굳이 뭐 두나무를 나스닥에 상장할 뭐 그런 유의는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네이버를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구조 자체가. 예. 그래서 두나무가 또 잘 버는 돈이 네이버로 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유의는 크지 않고 그리고 설사 나스닥 상장을 해도 당장 하는 건 아니고 몇 년은 또 걸립니다. 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지금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주가는 흔들렸지만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왜냐하면 아직까지 계약을 맺은 거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대. 된다면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 카카오는 근데 업데이트 이 충격 때문에 뭐 난리가 났죠 이게. 업데이트 막, 야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게 뭐냐. 적응을 못하고. 예, 이건 인스타가 아닌데 왜 이렇게 했냐. 메신저인데 근데 이건 카카오가 어쩔 수도 없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체류 시간 늘려야 되거든요. 카톡에 잠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걸로 광고 수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카톡 입장에서는 이게 전 국민이 다 쓰는데 이걸로 뭔가 수익은 내야 되는데 잠깐만 업무용으로 보고 말아버리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좀 메신저 한계를 돌파해 보자. 그래서 약간 인스타를 좀 따라 한 거죠. 근데 카톡은 인스타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지수를 또 잘못 찍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업데이트 다시 좀 이렇게 되돌리겠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논란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카카오 또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어렵다. 그죠? 이거 탈 카카오가 사실은 좀 불가능해요. 대체제가 마땅치가 네. 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은 좀 반영은 됐기 때문에 이제 주가에는 큰 악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AI 오픈 AI랑 협업할 거거든요. 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AI를 이제 얼마나 잘 접목해서 체류 시간을 늘릴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거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결국 아마 이게 11월에 아마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 오픈 AI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카카오톡 이 채팅하다가 AI 쓸 수 있는 거죠. 그 기능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접목이 되면 체류 시간이 늘겠죠. 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뭐 주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둘 다 뭐 이 구간에서 뭐 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미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거를 두고 사람들이 좀 고민도 많고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이게 버블 논란이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런데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주가는 또 근데 계속 오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진짜 버블이 발생이 아직 안 한 거고 얼마 동안 안 할 건지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미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좋은 자료가 하나 나왔던 게 그 신한투자증권의 김성환 연구원님이 쓰신 최근 자료가 있어요. 버블 얘기를 한 거예요. 버블. 네,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버블 몇 번 겪어봤잖아요, 과거에. 근데 그 가장 지금과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그 IT 버블 2000년. 그때 인터넷 처음 나와가지고 버블 형성됐죠. 95년에 인터넷 나오고 2000년에 버블 터져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올랐죠, 다들. 뭐 한국도
당시에 그 새로운 기술이라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그 기업에 그냥 눈 뜨고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에 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 그런 이제 새로운 기술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버블이 생긴 건데 그 버블이 생기는 조건들이 있어요. 뭐냐면 뭔가 기술 혁명이 발생해야 돼요. 인터넷 지금 뭐죠? AI 혁명이죠. 똑같죠? 근데 5년 사이클이라 보면 지금 3년 됐거든요. 네. 챗GPT 나온 지 3년 됐어요. 그러니까 3년째고 그 앞으로 2년 더 남았죠. 예, 그래서 아직 진행형이고 경기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미국 경기 지금 썩 좋은 편 아니죠. 근데 IT만 그때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회사는 실적이 되게 좋아요. 지금도 미국 똑같습니다. 소비재는 안 좋아요. 뭐 실적 보면 뭐 나이키나 이런 거 보시면 되게 좀 실적들이 예전 같지 네. 않죠. 근데 AI 기업들 실적 보면 그냥 미친 듯이 잘 나오죠. 그래서 똑같아요 그때랑. 그래서 그 사이클도 비슷하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얼마 전에 금리 인하 했잖아요. 경기 침체도 아닌데 근데 98년도에 러시아가 부도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베팅했던 미국의 엄청난 퀀트 베이스의 그 펀드 하나가 이제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 혼란이 초래돼요. 그래서 그때 연준이 금리를 엄청 세게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춰지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버블이 생겨버렸어요. 유동성을 주입하니까.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엄청난 버블이 좀 형성됐고, 근데 지금도 똑같죠. 연준이 금리를 낮춰버렸죠. 예,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조건들을 보면 2000년 IT 버블과 거의 지금 흡사하게 가요. 이 사이클에 하면 27년 하반기가 이제 버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사이클에 의하면 뭐 꼭 발생한다가 아니라, 근데 지금은 왜 버블이 아니냐면 버블 발생의 특징이 몇 개 있대요. 개인들이 신용 매수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미국장 같은. 네.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신규 상장 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근데 뭐 그 정도는 아직 아니죠. 그쵸? 그리고 적자 기업들의 주가가 막 엄청 올라갑니다. 부실 기업들이. 예. 그래서 이게 버블이 이러면서 이제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 버블이 생기면 잡아야죠. 그 물가가 튀어요. 예,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긴축을 할 때 그래서 뒤늦게 금리 인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긴축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꺾이면서 이제 무너지는 예, 버블. 이게 이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근데 조건은 비슷한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보시고 미국 증시 보면 이런 버블 발생했다라는 좀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주식 아직도 안 삽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버블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발생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준비는 하자. 그래서 27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고 이 얘기를 또 해주신 게 뭐냐면 그 미국 주식은 항상 비쌌대요. 그러니까 비싸면 비싼 대로 그걸 인정을 해야지 비싸다고 생각해서 못 사잖아요. 그러면 계속 놓칠 수밖에 없다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 주식시장 항상 주가가 먼저 선행하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익이 따라간대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대요. 이 지표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너무 밸류에이션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조심할 건 뭐죠? 결국엔 물가 급등이죠. 물가 급등에서 금리 인상하면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물가를 항상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이제 결국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시장에 계속 붙어 계셔야 돼요. 예, 이 현금화가 아니라 뭐 조정은 나오겠죠 언젠가. 뭐 이때도요 중간중간 나스닥이 한 10%씩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안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정 그냥 이렇게 나와도 빠졌다 가니까. 견뎌야죠. 견뎌야 됩니다. 견디면서 예, 이 버블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27년에 올지 모르지만 그래 버블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비등한 이가 23년에 기억하시죠? 배터리 버블 터질 때 정말 배터리주도 일주일 만에 주가가 몇 배씩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순식간이죠. 그리고 코로나 때도 뭐 기억하시죠? 그때도 버블 터질 때 주가들이 정말 엄청나게 한번 네. 오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거 누구나 수익 내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수익을 내는 거지 뒤늦게 쫓아가면 또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버블이 터질까봐 걱정하기는 이르고 아직은 아니에요. 오히려 버블을 기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27년이란 상승을.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27년 가능성이 높대요. 예. 그래서 물론 버블이 꼭 발생할지는 몰라요. 그거는 모르지만 이 분위기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AI 사이클로 인해서 네. 그걸 좀 준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까지는 주식시장에 좀 붙어 있는 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조정장이 또 큰 건 나오겠죠. 네, 그때 그래도. 붙어 있어야 되고 오히려 그럴 때 또 비중을 늘려야 하려고 되고. 예. 알겠습니다.
네, 저 의미 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염이사님께서 선정한 또 이번 주 보고서 봐야죠. 일요일 순서. 네, NH투자증권의 황지연 연구원님이고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업종이죠. 기판. 반도체 기판이 부활하고 있다. 네. 기판의 부활이고요. 기나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런 내용이고 22년 말에 고객사들이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보릿고개가 생기니까 공급 과잉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나간대요. 그리고 AI 관련 이제 투자도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서버용 기판부터 지금 돌아섰다. 이 서버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거기 들어가는 기판들이 지금 수혜를 먼저 받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판이 점점 두꺼워진대요. 두꺼워지고 공법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판가가 막 2배씩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 옛날에 스마트폰을 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판을.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라 서버 시대니까 무조건 두껍고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능도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비용도 올라가고 단가도 오르고. 근데 이걸 만드는 업체는 제한적이고 공급이 부족. 여기도 그러니까 공급 부족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가 있어서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건 되게 의외였던 아이디어인 게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이 그렇게 좀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 기판 회사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판을 만드는 대표 회사가 심텍이에요. 이 회사 주가가 지금 요새 정말 엄청나게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오르냐면은 아이폰 17이 너무 잘 팔린대요. 생각보다. 근데 그 이유가 5년 전에 코로나 때 아이폰을 많이들 사셨어요. 그때 20년, 21년도에 그때 아이폰 이제 교체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교체 사이클이 딱 왔대요. 이제 5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도 다 지금 못 쓰고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바꿀 시기가 온 거예요. 맞아요. 오래되면은 그러니까 뭐 쓰기 아이폰 힘들죠. 17 모양이 왜 저러냐 막 이런 분도 계셨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제 교체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교체 사이클 오니까 모바일 주문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반도체한테도 좋고 이 심텍 같은 모바일 기판 만드는 회사한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AI 좋고 이런 좀 예상 못했던 아이폰 17 수요. 이 부분. 그리고 내년에는 아이폰이 더 좋겠죠. AI 기능이 탑재가 되니까. 그래서 기판 업체들 데이터 센터도 좋고 아이폰도 좀 좋아지면서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나오는데 공급은 부족하다. 네.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보자는 얘기고요. 그래서 심텍을 최선호주로 이수페타시스랑 TLB를 차선호주로 제시해 주셨고 다만 단기에 조금 올랐으니까 좀 쫓아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어김없이 연빌리의 비밀 노트 열어봤습니다. 이사님 잘 다녀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어디를 가시게 되어서 다음 주 연빌리의 비밀 노트는 또 이제 다른 분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돌아옵니다. 비밀 노트는 꼭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추석 다시 한번 건강하게 가족분들과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